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9개 시도에 내려졌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오늘은 12개 시도로 확대됐습니다. 그동안 청정지역으로 여겨졌던 제주도에까지 사상 첫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미세먼지는 최근 하루 평균 2.7g이 몸속으로 들어가 이 중 60%가 폐에 축적되고 나머지가 배출되는데도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이 첨단 장비를 이용해 몸속 미세먼지를 분석해봤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성과 없이 끝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협상을 위해 수주 내에 북한에 협상팀을 보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대화 재개를 논의하기 위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이 없어도 연간 핵무기 2~3개를 만들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북한 전체 핵 프로그램에서 영변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50%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전현직 판사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비위 사실이 확인된 판사 60여 명의 명단을 대법원에 넘겼습니다. 이목이 집중됐던 권순일, 차한성 등 전현직 대법관들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정부가 저비용 항공사 신규 면허를 플라이 강원 등 3곳에 추가로 내주었습니다. 신규 항공 운송 사업자가 선정된 건 3년 만으로 우리나라 저비용 항공사는 총 9곳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달이 아닙니다. 오늘 오후 서울에서 본 태양입니다. 오죽하면 공군 전투기가 시계 불량으로 출격을 포기했을까요? 먼저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라산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제주에도 사상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렸습니다. 안개까지 겹쳐 항공기 결항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 닷새째인 서울과 수도권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드론을 띄워 공중에서 내려다보니 한강 다리도 빌딩 숲도 희미한 윤곽만 드러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3시 15분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봤더니 초미세먼지는 250을 훌쩍 넘었고 미세먼지 역시 300을 넘어섰습니다. 지하철 역사 안에 들어갔는데 수치는 바깥과 비슷합니다. 건물 안이라고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절반 정도로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애기들한테는 너무 치명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샀어요. 저는 여행에 왔어요. 공군 블랙 이글스는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선보이려던 축하 비행을 포기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그냥 매우 나쁨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나쁨 기준의 2배를 넘어섰거든요. 한 달 전에 새로 설치한 미세먼지 측정기도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너무 미세먼지가 심해서요. 측정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겁니다. 정치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세차를 마치고 택시 운행에 나섰던 기사가 깜짝 놀랍니다. 몇 시간 만에 시커먼 먼지가 택시를 뒤덮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찼다고 이렇게는 안 되었어요. 그 시각 인근 대기 측정소는 1세제곱미터당 1마이크로그램을 표시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펌프가 순간적으로 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인자떡에 미세먼지가 파란 걸로 돼 있었다고 해가지고 보통은 아니죠. 앞이 안 보였어요. 인천 청라와 광주 하남 등 전국 곳곳에서 장비 노후와 장애 등으로 측정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처럼 일시적인 문제로 미세먼지 정보에 혼선을 주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아예 없는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측정소가 아예 없는 지자체는 전국 25곳, 11곳을 새로 짓고 있다지만 지난 2014년 전국 단위 예보가 시작된 이후 지금껏 완전한 관측망을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재난 수준이지만 예보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입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공사장은 출퇴근 시간대에 공사를 피하고 물을 더 많이 뿌리는 등 미세먼지를 줄여야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들 했을까요? 서영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시내 소규모 공사장입니다. 공사장 모래가 덮개도 없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다른 공사장 앞 도로에는 모래가 뿌려져 있습니다. 공사장에 있으면 먼지가 많지. 목에 자꾸만 호기침 같이 나오는 게 감기 있는 것처럼. 이런 소형 공사장은 출근 시간대에도 작업하는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침 며칠부터 나오셨는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따로 얘기 들으신 거예요? 다른 철거 공사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7시부터 일합니다. 아침 7시. 마시면서 일하죠. 술 같은 건 제일 많이 나죠. 미세먼지를 다량 방출하는 대형 공사 현장은 출근 시간대 공사를 피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소규모 공사장에는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역대급 미세먼지 속에서 소규모 공사장은 여전히 미세먼지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조심하라는 경고 문자 발송이 대책의 전부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민들의 불만은 크지만 정부는 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장관 주도로 긴급회의를 내놨지만 내놓은 대책이 없거든요. 대신 중국 측이 한반도 미세먼지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뻐해야 하는 걸까요? 이현재 기자입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또다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12개 광역단체장이 참여한 화상회의입니다. 미세먼지는 국민들께서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로 인식하고 계시는 현안입니다. 조명래 장관은 회의가 끝난 뒤 중국도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인정한다면서 이제 실천적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 측은 한반도 미세먼지 유입을 한사코 부인해왔습니다. 국제적인 관리가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협조하는 방향에서 공동 양자가 해결해 나가자. 이틀째 열린 미세먼지 긴급회의는 각 지역의 상황을 점검했을 뿐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벌써 목소리를 높였어야 할 환경단체들이 유독 이 중국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별 말이 없거든요. 국내 문제만 짚고 있는 겁니다. 전민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미세먼지가 자욱이 깔린 서울 500m 상공은 온통 희뿌였습니다. 이 먼지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컴퓨터 그래픽 위성 영상으로 보니 한반도 전부가 붉은 초미세먼지에 덮여 있습니다. 붉은색이 진한 곳은 중국 산둥반도 아래 련인강시 부근. 이곳의 초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한반도 서쪽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도 지난 1월 국내 미세먼지엔 국외 요인이 약 40%에서 70%를 차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국내 환경단체들은 석탄 화력발전소와 경유차 등 국내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건설된 마지막 석탄발전소이며 국민의 호흡권을 담보로 하여 한 환경단체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한 지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측이 미세먼지 유발을 시인한 만큼 정부는 물론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갑갑한 날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모레는 반짝 맑겠지만 적어도 오는 15일까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박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를 집어삼킨 짙은 미세먼지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짧게 잡아도 오는 15일까지입니다. 기상청은 북풍이 부는 모레와 다음 주 중 하루 정도 미세먼지 농도가 옅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8일부터는 이 고기압이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질되면서 다시 대기가 정체되는 경향을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틀 정도만 잠깐 맑겠지만 대기 정체로 오염물질이 다시 쌓이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꽃샘추위가 사라진 탓입니다.
내일과 모레 중부 일부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지만 미세먼지를 씻겨내기엔 양이 적습니다. 다만 오는 10일 제주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는 지역이 확대되면 잠시라도 미세먼지가 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N 뉴스 박호근입니다. 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보다도 훨씬 작으니 눈으로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MBN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세먼지의 실체를 확인해 봤습니다. 보면 섬뜩하실 겁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도심 전체가 미세먼지로 뿌였습니다. 초미세먼지 크기는 2.5 마이크로미터로 머리카락의 20분의 1에 불과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분석 장비를 이용해 실체를 확인해 봤습니다. 초미세먼지가 좋음일 때는 먼지수를 셀 만큼 깨끗합니다. 이번엔 보통 수준입니다. 좋음일 때보다 입자수가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76 마이크로그램 이상인 매우 나쁨 수준의 초미세먼지입니다. 한눈에 봐도 섬뜩합니다. 사람은 하루에 13톤의 공기를 마시게 되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미세먼지 양이 오늘 같은 날은 2.7g이 들어있습니다. 이만큼의 양이 우리의 폐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를 들이마시면 몸속에 얼마나 남아있을까? 실험용 쥐에 미세먼지를 투여했더니 60%가량이 폐에 축적됐고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일주일 넘게 걸렸습니다. 폐에 이제 머물게 되면 일부가 혈류를 통해서 전신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난에 준하게 정부 미세먼지 대응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안구 건조증이나 피부 트러블을 앓고 있는 분은 이럴 때 더 고생이 심하겠죠. 셀프 지압을 꾸준히 해주면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수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눈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눈물 같은 거 좀 많이 오면 좋겠지. 아무래도 목이 좀 마른다 할까. 증상에 따라 간단한 셀프 지압법으로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눈이 뻑뻑하고 피로할 때는 눈 안쪽 구석과 콧대 사이에 위치한 정명혈을 눌러주면 좋습니다.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이 생겼다면 혈액혈과 주변부를 자주 눌러주면 혈액순환을 도와 피부 질환을 개선합니다. 또 비염이나 재채기가 심할 때는 이곳 영양혈을 눌러주면 코막힘을 풀어줍니다. 하루에 한 3번 정도씩 꾸준히 하시는데 실은 횟수에 상관없이 증상이 있으시거나 불편감을 느끼실 때마다 한 번씩 진행해 주셔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외출할 땐 KF80 등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코와 입을 완전히 덮어줘야 됩니다. 착용 후에는 마스크 겉면을 가능하면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하면 밖에서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 아니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동차의 순정 에어필터는 미세먼지를 90% 이상 걸러냅니다. 고급형은 초미세먼지까지 99% 걸러낸다고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교환 시기입니다. 미세먼지가 많아도 에어컨 필터를 갈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은데. 1000km 이상을 달리고도 필터를 교체하지 않으면 미세먼지는 차 안에 그대로 밀려 들어옵니다. 에어필터의 주기적인 교체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발이 닿는 이 카페트형 바닥 매트입니다. 이 에어필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먼지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시로 먼지를 털어내거나 진공청소기로 빨아내야 합니다. 공조기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모터 주변은 먼지가 잘 쌓여 이곳이 더러우면 에어필터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공기필터만 많기로 갈아주면 난 깨끗한 공기 마실 거다라고 하는 그 실내 들어올 때 공기뿐이고 모터 주변에 있는 먼지가 그거 사실 엄청나거든요. 엔진룸 역시 미세먼지의 유입 통로라 수시로 청소해야 차내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와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는 환경부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되는 만큼 모든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통령의 힘을 이용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대용량의 공기 정화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강구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국정원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와 그 이후 북한의 동향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북한이 합의 불발에 실망감을 나타냈다며 핵연료 재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재가동 징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국정원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유에 대해 북미가 제재 해제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합의 불발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적으로 당초 회담 결과에 대해 상당한 기대가 있었으나 합의 불발에 실망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북한의 핵시설 동향에 대해선 영변 핵연료 재처리 시설은 작년 말부터 가동이 중단됐고 현재 가동 징후는 없다고 파악했습니다. 또 풍계리 핵실험장 역시 지난해 5월 폐기 행사 이후 갱도가 방치된 상태로 특이 동향이 없다며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이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에 대해선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내부 전략을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답방 시기가 언제냐 하는 얘기를 논의할 그런 계제가 아니다라는 얘기. 정보당국은 향후 협상에 대해 김 위원장의 평양 복귀 후 회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고 향후 전략 방안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당분간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미국이 언급한 영변 핵시설 외 또 다른 시설이라는 게 분강이라는 보도와 관련한 보고도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은 이곳에만 눈이 쌓이지 않고 전기가 많이 들어간다는 점 등으로 여기에 핵시설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는 다르게 보고 있는 듯합니다. 황재형 기자입니다. 국회 정보위에서는 영변 핵시설 외 추가 시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지목한 분강에 대해서 국정원은 분강이 영변보다 더 큰 행정구역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분강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분강 안에 영변 핵시설이 있다는 것. 반면에 국방부는 영변 내 일부 지역을 부르는 지명으로 영변의 핵심 핵시설에서 떨어진 지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분강 지역이 그 핵심 시설로부터 이격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명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영변과 분강이 일부 겹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분강 안에 있는 시설이 핵 관련 시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추가 시설이 특정 시설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영변 이상의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시설이나 지역이 아니라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리스트나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 정보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성과 없이 끝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협상을 위해 수주 내에 북한에 협상팀을 보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이동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으로 돌아간 직후 미국은 더 적극적으로 대화 의사를 밝혔습니다. So I am hopeful, although I have no commitment yet, that we will be back at it, that I'll have a team in Pyongyang in the next couple of weeks. 폼페이오 장관은 또 북한이 핵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설득하는 게 자신의 포부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하노이 회담에서 드러난 입장차를 좁히고 수주 내로 협상팀을 파견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미 대화의 교착 상태를 우려한 우리 측은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서둘러 미국에 보냈습니다. 북미 간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도훈 본부장의 방미도 이러한 우리의 기대와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려면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대화 촉진을 위해서 제재 완화만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간의 갈등 요인으로까지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북미 대화의 중재자로서 한국 정부의 역량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N 뉴스 신동유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다며 통렬히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볼턴이 그렇게 나올지 예상 못한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실패로 끝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평가하기 위해 열린 민주당 초청 간담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회담이 결렬된 이유로 존 볼턴 미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목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관련해서는 매우 재수없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양심의 가치가 있고 정당화하는 서부 영화에 나오는 백인 기병대 대장,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코원 청문회로 국내 정치 상황을 불안해하던 때에 볼턴이 포괄적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의도적으로 판을 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턴의 특기가 갑자기 꼴대를 또 옮기는 겁니다. 의도된 소위 결렬 내지는 노딜이다. 야당에선 볼턴 탓을 하기에 앞서 사전에 미국의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 정부의 반성이 먼저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결렬된 원인이 뭡니까? 미국 간의 사전 중재가 안 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역할을 자임해 오지 않았습니까?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열어 북미 양측의 대화를 지속하기 위해 앞으로 미국과 다양한 방법으로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한편 하노이를 떠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새벽 3시쯤 평양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빈손 귀국하게 된 그 원인을 찾는 건데 외무성 인사 몇몇이 문책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다소 피곤한 표정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에 명예위병대장이 섭니다. 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수동지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는 당신을 영접하기 위하여 종료했습니다. 평양역에 모인 주민들에게선 만세 소리가 터져나오고 아이들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꽃을 건넵니다. 이 시간이 새벽 3시쯤으로 중간에 기관차를 바꿨는지 베트남 동당역을 출발할 때와 다른 기관차를 탄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제2차 조미순의 회담과 위et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대한 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돌아오시는 경의하는 최고領導者 동지를 맞이한 북미회담 결과는 따로 설명하지 않은 채 그저 성과적이라고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영문 발표에서는 북미회담 성과라는 단어조차 빼버려 북한이 얼마나 불편한 심기인지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회담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치 시스템이 지도자의 권위를 훼손을 시키면 꼭 책임 추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판단을 하게 됐느냐 이런 것을 깐깐히 따지고 정치적 책임을 추궁을 할 겁니다. 어느 선까지 책임 추궁이 되고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은 당분간 내부 정리로 바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분강을 지칭한 걸까요? 북한은 영변 핵시설이 없어도 연간 핵무기 2~3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 전체 핵 프로그램에서 영변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50%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300개 이상의 건물이 밀집돼 있는 북한 영변 핵시설 단지. 지난 2002년 2차 북핵 위기까지는 핵시설의 80%가 집중됐었지만 북한은 이후 서방의 감시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핵시설을 분산시킨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결과 북한 내 북핵 전문가들은 최근 영변의 연간 핵무기 제조 능력이 북한 전체 생산 능력의 절반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핵시설이 영변과 비슷한 수준이며 따라서 이제
영변이 가장 중요한 핵시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For let's say 2-3 nuclear weapons a year, they can have enough enrichment facilities outside of Yongbyon to make that same number a year. 영변과 그 외의 지역에서 북한이 연간 최대 6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한데 이는 지난달 발표된 북핵 전문가의 보고서와도 일치합니다.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핵 담판에서 결렬을 선언한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기간에도 핵시설을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o indications of ongoing constructions work. We also continued to observe indications of the ongoing use of the reported centrifuge. 북한이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부 시설은 여전히 가동 중이란 겁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구시원에는 다닥다닥 방들이 붙어 있다 보니 층간소음을 넘어 옆방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도 다툼이 자주 일어납니다. 한 고시원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남성이 옆방 여성을 흉기로 찔렀는데 앞서도 살인미수의 성범죄 혐의 등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남성이었습니다. 정수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좁은 고시원 복도에 경찰과 구급대원이 급하게 들어갑니다. 잠시 뒤 얼굴을 붕대로 감싼 60대 여성이 부축을 받으며 나옵니다. 여기 이마 이쪽에 붕대를 딱 이렇게 감고 눈것에 여기에서 뒤에서 이렇게 씹으니까 저는 여기서 머리 쪽만 보이잖아요. 손 여기에도 피가 좀. 석 달 전 고시원에 들어온 50대 남성 현모 씨가 옆방에 살던 60대 여성에게 칼부림을 한 겁니다. 두 사람은 평소 소음 문제로 자주 다퉜는데 고시원에서 나가라는 피해 여성의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다행히 다투는 소리를 들은 입주민들이 나와 남성을 제지하고 경찰에 바로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마땅한 직업 없이 지내던 이 남성은 과거에도 살인미수 전력에 성범죄 전력까지 있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성폭력으로 인해서 전자발찌 찼다고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회에 나와서 나는. 눈밑을 크게 다친 피해자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 남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부산 광안대교에 충돌한 러시아 화물선 선장이 막무가내로 운항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공개된 영상과 음성을 들어보면 이 선장 당시 취해도 엄청 취해 있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부두를 빠져나오던 러시아 화물선이 정박한 요트를 들이받습니다. 해상관제센터가 물어보자 선장이 항해사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1차) 사고 후 광안대교 쪽으로 향하는 화물선. 항해사가 충돌을 예측하고 못 가겠다고 말해도 선장은 막무가내입니다. 선장이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도 들립니다. 선장의 말과 달리 사고 당시 바다는 고요한 상태입니다. 해경은 선장의 지휘 능력이 의심되는 여러 정황을 근거로 음주 상태에서 판단력을 잃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경은 음주운항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사고가 난 광안대교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복구비가 수백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경찰 대응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은데 이때 정확한 상황 판단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경찰에 착용하는 바디캠입니다. 오죽하면 사비로 이걸 사는 경찰도 있을까요?
경찰도 시민도 이걸 원하고 있지만 확대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흉기를 든 남성과 대치하던 경찰관. 테이저건을 발사하지만 빗나가고 남성은 그대로 도주합니다. 시민이 찍어 올린 이 영상으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은 즉각 보디캠으로 찍은 자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흉기 난동범을 쫓아가 3단봉으로 제 앞에 검거하는 장면이 알려지자 논란은 수그러들었습니다. 지난 2015년 경찰에 시범 보급된 바디캠입니다. 서울의 치안 수요가 많은 마포, 영등포, 강남 등 세 경찰서에만 우선 보급돼 모두 100대 운용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부실 대응 논란 수습과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사비를 들여 보디캠을 구입하는 경찰관들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많은 경찰관이 원하는데도 전면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디캠 같은 이동형 영상 촬영 장치를 확대 보급하려면 먼저 개인정보 보호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지만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아니면 폭력 범죄가 발생한 그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을 걸로. 미국 LA와 뉴욕시에서는 이미 지난해 말까지 보디캠 보급을 완료했고 영국 맨체스터시에서도 이달 말부터 시범 운용에 나서는 등 경찰 보디캠 착용은 해외에서도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정당한 공권력 집행은 물론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보디캠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 결제 시스템 제로페이의 불똥이 이번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로 튀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를 더 축소하겠다. 왜냐? 탈세 방지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라고 했는데 실은 다른 이유 때문인 듯 하거든요.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면 소비자들이 제로페이로 결제를 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정부는 실제 제로페이 이용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로페이가 결제 즉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직불 카드 형태여서 신용카드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외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매장을 발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서울 시내 기준으로만 해도 가입률이 1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직장인들은 매년 평균 24만 원 넘게 환급받던 세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려고 시작한 게 엉뚱하게 급여 소득자의 손해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카드사들은 수수료 개편으로 수익이 줄자 공공주차장, 문화시설 요금 할인과 같은 소비자 혜택을 없애버렸습니다. 나아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연매출 500억 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엔 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0.4%포인트 인상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맞서 현대자동차는 10일부터 일부 신용카드로는 자동차를 구매할 수 없게 하겠다고 했죠. M1 소비자들에게 불똥이 튀는 겁니다. 경제와 소비자는 시장의 논리대로 움직입니다. 제로페이 소득공제를 40% 해주더라도 이용할 곳이 없어서 공제를 받기 힘들다면 더구나 경쟁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신용카드처럼 외상이나 무이자 할부도 안 되고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혜택도 없는 걸 쓰라고 한다고 냉큼 받았을 소비자가 얼마나 될까요? 파이가 정해져 있는 시장 경제에서 누군가의 이득은 자연스레 다른 이의 손해로 이어집니다. 한쪽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다른 한쪽이 그 부담을 떠안는 구조라면 이로 인해 부작용이 생긴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한유총이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를 하루 만에 철회했지만 한 발 늦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유총은 이제 일개 친목단체가 됩니다. 심지어 시민단체는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예고한 대로 한유총에 대해 설립 허가 취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늘 저는 시민들께서 저에게 위임해 주신 권한으로 사단법인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함을 알려드립니다. 민법 제38조에는 법인이 공익을 해할 경우 주무관청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학부모와 유아를 볼모로 집단 개학 연기 사태를 빚은 한유총의 행위가 공익을 심대하게 해쳤다고 본 겁니다. 앞으로 서울시 교육청은 한유총 의견을 듣기 위한 청문을 이달 말 진행하고 설립 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학부모 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도 한유총과 개학 연기 유치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 개학 연기가 전국 239곳 유치원에서 벌어졌고요. 그걸 한유총이 준법 투쟁이라고 이렇게 국민들을 기만하고 법 질서를 조롱했습니다. 이 불법 행동에 대해서 한편 교육부는 이달부터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해야 하는 원화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70여 곳 중 59%인 330여 곳이 현재 도입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집단 개학 연기 사태가 있었던 만큼 당초 이달부터였던 도입 기한을 오는 15일까지 연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 현직 법관 10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양 전 원장과 공범으로 적시됐던 권순일, 차한성 등 전 현직 대법관은 기소 명단에서 제외됐고 되레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 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는 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박선숙, 김수민 등 국민의당 관계자들의 재판 정보를 빼낸 사실이 새로 드러났고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 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판사 시절 이른바 정은호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기밀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로써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은 모두 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관계로 적시된 전현직 대법관들은 기소 대상에서 빠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당시 보고 라인에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 범행이 구체화하고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 전에 퇴직하거나 인사이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단계에서 기소하기엔 조금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비위 사실이 확인된 판사 66명의 명단을 대법원에 넘기면서 판사들에 대한 추가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8개월 넘게 이어진 사법농단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됐지만 검찰은 아직 수사가 끝난 게 아니라며 전현직 대법관에 대한 추가 기소 여지를 남겼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취임 인사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습니다. 어제 현 정부는 좌파 정부고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언급을 했던 그가 여기선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오태용 기자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른 아침 남대문 시장을 찾았습니다. 시장에서 김밥과 모시떡을 사 먹으며 미리 준비한 온누리 전통시장 상품권을 건넸습니다. 황 대표는 시장 상인들과 갈치조림으로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이론을 가져와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 와서 시장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시장을 살려본다고 하는 것이 거꾸로 자꾸 죽이고 있죠. 오후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습니다. 황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FTA나 해외 파병 등 현안 문제에 대한 갈등을 해소한 걸 기억한다며 통합과 나라 사랑의 정신을 되새겼다고 말했습니다. 봉하마을 방문에서는 5.18 망언과 탄핵 불복에 대한 입장 발표를 요구하는 일부 반대 시위자들과 마주했지만 다행히 충돌은 없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가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당 윤리위원장이 사의를 표했거든요. 하긴 부담스럽긴 할 겁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5.18 폄훼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린 김용종 한국당 윤리위원장. 전당대회 출마로 징계 논의가 미뤄졌던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처리가 관심을 모으던 지난달 27일 돌연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병준 비대위 체제에서 선임된 김 위원장은 비대위가 종료되면 물러날 생각이었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김진태, 김순례 의원 징계를 놓고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보통 이제 당대표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 윤리위원장을 교체하는 것이 대부분 당직을 교체하는 것이 보통의 관례이거든요. 김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새 윤리위원장 선임 때까지 두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미뤄지는 건 불가피해졌습니다. 윤리위가 새로 꾸려진다 해도 징계 결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징계안이 최종 확정되는 최고위원회에 당사자인 김순례 최고위원이 참여할 경우 셀프 징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사자가 포함된 안건은 제척 사유에 해당돼 최고위 의결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신임 지도부가 동료 최고위원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도부의 고민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3,450만 원 정도 되죠. 인구 5천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소득이 1만 달러를 넘은 건 세계의 7개 국가뿐입니다. 2006년에 2만 달러를 넘었으니 꼬박 12년이 걸린 건데 금융위기 등으로 다른 나라보다는 더 오래 걸렸죠. 그런데 3만 달러가 선진국의 기준으로 불린다는데 이거를 체감하십니까? 당장 일자리도 없고 소득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는 지금 3만 달러는 도대체 누구네 집 얘기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기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급여 상담이 한창입니다. 지난해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 당장 일자리가 없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이들에게 3만 달러는 남의 얘기일 뿐입니다. 갑자기 이제 폐업하고 그러니까 막막하고 또 다시 재취업하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서울의 한 백화점 명품 매장. 지난해 세 차례나 가격을 올렸지만 인기 있는 제품은 들어오기 무섭게 팔려나갑니다. 점검 매장에 남아있는 재고는 없어서 현재는 좀 구매 어려우신 상품이세요.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를 넘겼다지만 늘어난 소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면서 대부분 서민들은 이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도 11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중간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위권 아니면 상위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지난해 2.7%에 그친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지고 저출산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3만 달러 시대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세로 전환이 되었고요. 경제 활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고 국민소득의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가게나 기업 등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단순한 소득 지표보다 더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정부가 플라이 강원과 에어로 K, 에어 프레미아 등 세 곳의 항공사를 추가로 허가해 줬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세 곳의 항공사의 면허를 발급해 준 건데 그럼 항공권 가격이 조금은 내려갈까요? 김민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항공기를 이용한 여행객은 1억 1,753만 명. 1년 전보다 7.5%나 증가한 것으로 매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여행 등 항공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정부가 신규 항공사를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5곳의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4개월간 심사한 결과 플라이 강원과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등 3곳을 허가한 겁니다. 한 해에 항공사 3곳의 면허를 내주는 건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입니다.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소비자 편익 정지, 그리고 지방공항 활성화 등 우리 항공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거로 기대를. 이 가운데 플라이 강원과 에어로케이는 각각 양양공항과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외국인 관광객과 지역 여객 수요를 흡수할 방침입니다. 에어프레미아는 미국과 캐나다 등 중장거리 노선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다만 신규 저비용 항공사의 시장 진입이 항공요금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항공 좌석 요금을 낮출 계획은 없고 충분한 스토리를 입힐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광 상품을 좀 더 개발을 해서. 이들 3곳의 항공사는 앞으로 항공기 도입 등 준비를 거쳐 2년 안에 국토교통부의 취항 노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양 전 원장의 첫 재판은 오는 2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스프링 캠프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일본 오키나와에선 KBO 팀 간 연습 경기가 한창인데요. 벌써부터 153km 강속구에 연속 타자 홈런까지 펑펑 터지면서 개막에 몸이 단 모습입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 새 외국인 타자 아수아에가 1회 첫 타석부터 홈런을 쏘아올립니다. 4회엔 한동희가 밀어쳐 담장을 넘기고 다음 타자 오윤석도 똑같은 궤적을 그립니다. 선두 타자 홈런에 연속 타자 홈런까지. 연습 경기라고 믿기 어려운 타격 집중력을 보인 롯데는 8대0 완승으로 봄 야구를 한껏 음미했습니다. Right now I've seen some pretty good pitching so far. Every team has some talented guys. So it'll be excited to see what everyone puts out on the field during the season. 투수들도 정규 시즌에나 볼 수 있는 강속구를 뿌려대며 개막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SK 에이스 김광현은 첫 등판에서 시속 149km짜리 직구를 앞세워 무실점 투구를 선보였고 해외 도전 10년 만에 국내 데뷔를 앞둔 하재우는 구속을 153km까지 끌어올리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신인들도 몸 달았습니다. LG 정우영은 연일 삼진쇼로, 하나 변우혁은 몸살이지 않는 수비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들보다 20살 이상 많은 최고참 박한희와 박용택도 예년보다 일찍 시동을 걸어 연습 경기부터 주전 경쟁 중. 스프링 캠프가 채 끝나기도 전에 800만 관중의 심장을 뛰게 할 야구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승부로 전국에 바둑 열풍을 일으켰던 이세돌 구단이 올해를 끝으로 은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995년 프로 입단 이후 24년 만입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류를 대표해 이세돌 구단이 닷새간 펼친 알파고와의 대결은 전국의 바둑 열풍을 몰고 오기에 충분했습니다. 3연패 거둔 소중한 1승은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에 많은 감동과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인류 대표 이세돌 구단이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프로 입단한 지가 95년이었으니까 굉장히 꽤 됐죠. 그래도 이런 좋은 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승부로서 이제 보는 것은 아마 올해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정말. 라이벌이자 후배 커제 구단과의 대국에서 불개패한 뒤 나온 깜짝 발언이었습니다. 바둑계의 혜성처럼 등장해 숱한 명승부와 어록을 남기며 정상을 지켜온 20여 년의 세월. 센돌 이세돌 구단에게도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좋은 후배 기사들에게 앞으로는 이제 이기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있었고 또 솔직히 개인적으로 많이 지치기도 했었고요. 세계 랭킹 1위 커제가 어린 시절 동경했다던 바둑의 전설 리세돌. 그의 프로 바둑 인생이 어느덧 마지막 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봄이 왔지만 전국을 뒤덮은 미세먼지로 봄 기운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내일로 엿새째 연속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지겠는데요.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쁜 단계를 유지하면서 평소보다 최고 7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수도권을 비롯한 중북부 일부 지역과 남해안, 제주에는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에서는 밤부터 꽤 많은 양의 눈이 내릴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올 들어 가장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바다 안개가 넓고 짙게 들어오면서 가시거리가 50m에 불과한 곳도 있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안개층이 두꺼워 지속 시간도 길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중부 서해안에서는 안개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흐린 가운데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 7도, 한낮 기온은 14도가 예상됩니다. 강원 동해안 내일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오겠고요. 이후 북서풍이 불어들어오면서 미세먼지는 일시적으로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 교수가 학생의 아이를 캐리어에 맨 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남학생이 이 아이를 봐줄 사람을 못 찾아 결국 학교 수업에 안고 왔는데 아기 때문에 필기를 못하니 대신 아이를 메고 강의를 한 겁니다. 왜 정신없게 내 강의에 아이를 데리고 왔냐고 할 만도 한데 이렇게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다니 이런 분이 진정한 스승이 아닐까 싶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